연로하신 분들이 이 밤중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주시 교육청에서 서부교육장을 마치고 현재는 강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박주정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학교는 교회는 강주에 있는 평화목교회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쳐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빨리 끝내고 재밌어 하면 정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계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 실화. 여러분들이 이제 2년 후에 넷플릭스에서 29장으로 이야기할 내용 중에 오늘은 에피소드 2개만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나로호가 올라가는 전남 고흥 저 섬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섬에서 아이들을 8명을 낳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날 때마다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밥은 보리밥입니다. 누가 지금도 집사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보리밥 먹자 그러면 너나 먹어라. 더 먹기 싫은 밥은 고구마밥입니다. 고구마밥 많이 먹으면 흰트림이 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는 위에서부터 6번째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은 5번째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대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다른 데서 누나를 낳았더라고요. 하여튼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29살 때,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달리기 시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군에서. 군에 가서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자빠졌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조금 접질렀는데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왼쪽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여기까지, 무릎 밑에까지 잘라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나이 29. 아버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되면 선생님도 못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전답을 다 팔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중에서 불쌍하다고 저 깊은 산속에다가 땅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리도 없지. 현재 애기들은 5명을 낳았죠. 저는 낳기 직전입니다. 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애들 5명은 밥 주라고 울고 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생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잘했던 게 한문하고 주산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흥군에는 문맹자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글을 못 읽는 청년들. 그래서 그분들을 밤에 낮에 그 깊은 산속에다가 서당을 지어가지고 그분들을 낮에는 한문, 밤에는 주산을 가르쳤답니다. 한 500명. 거기서 먹이고 재고 하면서 아버지는 봉사를 한 겁니다. 쌀을 조금 받고.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산 넘어가서 또 저를 낳은 겁니다. 6번째. 그리고 나서 또 2명을 더 낳습니다. 8명. 거기 넘어가자마자 저는 그 형들하고 함께 한문하고 주산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1 더하기 1은 1, 2, 1 빼기 1은 0 이걸 배울 때 아닙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주산이 3단, 암산이 3단. 한문 실력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한문을 한일천 따지 이천을 가르치지 않았답니다. 그 당시 신문이 국한문 혼용체였다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문만을 뽑아가지고 실용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신문에 자주 나오는 대통령, 권한, 국회, 교육,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실용학문. 저는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아버지 다리 하나 없는 무릎에 앉아서 그 서당에 있는 글 못 읽는 형님들과 함께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근데 한국 실력이 어느 정도 있냐면 제가 7살 때 그 형들이 왜 학원을 늦게 오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늦게 왔답니다. 아마 연애하느라고 늦게 온 것 같아요. 남녀가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주정아, 제 이름이 주정입니다. 숙주정이 아니라 박주정입니다. 주정아, 왜 오늘 공부를 배우는 서당 학생들이 늦게 오는지 모르겠다. 왜 늦을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꼬맹이들은 모르죠. 왜 늦게 오는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버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듯 합니다. 7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럼 너는 곡절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쓸 줄 아느냐? 예, 이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한번 써봐라. 그래, 그 곡절이라는 단어를 싹 써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얘는 가르쳐야겠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도 못 보냈는데 얘는 좀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불행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면 참 불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매달 월말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 많은 학생, 베이비 부모 시대 때의 학생들 수가 한 반이 막 80명일 때입니다. 그 여의들의 합계 평균 석차를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암산으로 두 자릿수는 바로 쭉쭉쭉 그어서 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10분 이야기인데 박수를 치니 물어야 될지. 5학년이 됐습니다. 5월 말. 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5학년들은 가고 5학년 일반 14반이었던 나는 교실에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급사 누나라고 했었던 급사, 지금은 기능직 누나입니다. 기능직 누나가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의 성적 소표를 가지고 5학년 1반 교실로 옵니다. 주정아,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 합격 평균 좀 내주라. 네, 걱정 마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그리고 1학년 1반부터 평균 합격을 내고 있는데 제 성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5학년 1반 14번. 거의 다 100점이겠지. 하나도 안 틀리겠지. 생각을 하고 봤더니 세상에 국어가 30점, 산수가 30점, 20점. 그 반에서 꼴등 점수인 거예요. 5학년 1반 14반 제 점수가. 아, 선생님이 이걸 잘못 기록하셨네 라고 생각을 하고, 5학년이 초등학생 꼬맹이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서 교무실로 종종 걸음으로 갑니다.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나는 선생님이 앉은 키나 서 있는 키나 비슷하죠. 선생님, 제 점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가? 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나셔갖고 제 머리를 확 움켜잡았습니다. 그때는 제 머리가 있을 때입니다. 머리를 탁 움켜잡더니 끌고 나간 거예요. 어디로? 교무실 밖으로 이렇게 끌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교무실 그 세멘트백에다가 머리를 계속 쳐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져버리고 코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피에 본인 손이 묻어가지고 머리가 빠지니까 제 귀를 잡고 끌고 3층 교실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맞는지도 모르고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교실 문을 닫더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뒤로 딱 교실 한 바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날도 피가 터져 있는데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더니 제가 안 쓰러지니까 발로 걷어가지고 자빠시더라고요. 그러니 발로 밟은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산, 여러분 그 당시 주산이 긴 주산이 있고 퉁퉁한 주산이 있었습니다. 얘는 퉁퉁한 주산을 썼습니다. 왜? 손이 적으니까. 그걸 제 손에서 뺐더니 얼굴에다가 막 쳐버려요. 그러니까 주산알이 다 쏟아져. 그리고 저는 기절을 해버렸네요. 기절을 해갖고 일어나 보니까 선생님은 없고 이 세멘트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갖고 제가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미끄러졌어요.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너무 아파요, 온몸이.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그 깊은 산속에까지 우리 집을 가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산 2고개를 넘어야 돼요. 보리가 막 많이 피었네요. 근데 노란 보리, 6월 2일이니까 이렇게 가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이렇게 가요. 너무 피가 많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입으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덩어리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해서 산을 넘어가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빼빼 마른 꼬맹이 5학년 그 고무줄 신고 아무것도 힘도 없고 빼빼 마른 애가 피를 쏟고 2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넘어갔더니 그날이 우리 집 모내기 한 날이에요. 여러분, 모내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쌀나무 심는 거예요. 모내기를 하는 날인데 우리 아버지는 다리가 없으니까 모내기를 하러 못 가는 거예요. 왜? 못줄을 못 잡으니까. 그리고 이걸 쥐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를 얻어가지고 모를 하러 가고, 우리 아버지는 솥단지에다가 밥을 하는 거예요. 뭘로? 장작불로. 이렇게 밖에서. 근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꼬맹이를 보니까 피투성인데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넣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리가 2개가 다 있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하나 없잖아. 어디로 처박혔겠습니까? 불 속으로. 그러니까 이 꼬맹이는 피투성이 엄청 됐으면서 얼른 가서 아버지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니까 불이 붙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날 쳐다보고, 누가 이렇게 때렸어요? 누가 이렇게 때렸어요? 선생님이. 근데 왜 이렇게 때리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얼굴에가 그 큰 주사관이 3개가 박혔었나 봐요. 난 몰랐죠. 거울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파 보이니까 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이걸 빼는 거예요. 빼니까 이 피가 아버지 바지로 품어지는 거예요. 바지로 품어가니까 2개를 안 빼고 눕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아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산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는데 이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있는 것처럼 옷을 입으니까 이건 접혀지겠죠. 바람이. 산으로 넘어가요. 저는 누워있고, 엄마는 모내기가 끝나고 밤중에 왔더니 밥은 다 타졌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들은 피투성이가 돼 누워있고. 그때는 여러분 호롱불입니다. 불이 안 들어올 때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 우리 집밖에 없어요. 바람하고 별하고 달밖에 없어요. 캄캄한 밤중인데도 아버지가 안 와요. 모든 형제간들은 저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아버지가 오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몰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 위에서 산에서부터 집으로 어떤 도깨비 불 같은 불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그랬죠. 엄마, 아버지 오시네. 너가 아버지 아니다. 왜 너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가 아버지를 쩔뚝거리고 와야 돼. 저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 진짜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마을에 형이 온 거예요. 마을에 형이 막 쫓아와서 우리 어머니 동창문을 두드리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정이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문 좀 열어서 네가 이 밤중에 뭔 일이냐?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다고? 주정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주정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다고?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우리는 고무실, 까만 고무실 신고 엄마와 8 형제간이 미친 사람처럼 산을 넘어가는데 고무실이 막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밤에 가봤더니 아버지는 화가 나니까 목발을 짚고 그 학교로 쫓아가다가, 그래도 옛날에 맹세기 선생님인데 학교 가면 교감선생님 자기 친구인데 그래 안 가고 바로 옆에 있는 전방, 지금 슈퍼마켓에 문턱에 앉아서 그 선생님을 오시라고 말해놓고 오시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가봤더니 몇 시간을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는데도 시신이 차디찬데도 눈을 안 감고 목발을 짚고 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몸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드라마에 나올 에피소드 1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아이. 제가 기뻐요. 상여 나가는 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아버지 상여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말고 상여를 따라가지 말고 너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라. 나는 상여 나간 날 학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6월달인데 세상에 노래를 배우는 애, 6.25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 선생님은 풍금을 치고 우리 82명은 그 선생님 풍금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상여를 메고 학교를 도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주는 시신들을 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를 49, 우리 어머니 나이 50, 형제가 한 4,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누나들은 전부 다 부산, 서울로 가서 막노동, 형님들은 새 파는 노가다. 그 밑에 내 동생과 둘이만 엄마 품에서 큽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너무너무 불쌍했죠. 그런데 저희들은 깊은 병을 앓게 됩니다. 왜? 고모가 아버지 제삿날만 오시면 우리 어머니와 형제가들을 모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주정이 저 새끼가 우리 오빠를 죽여가지고 누구가 이렇게 거지처럼 산다.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나 크나큰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우리 마을에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작은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이 하셨던. 근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어머니 집에 와서 맨날 우리 어머니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좋아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전도사님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전도사님이 나를 지금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저러는 건데 넌 왜 그런 나쁜 말을 하냐? 그럼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형제가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준대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제외한 어머니와 사남 3녀는 그때 표현으로 말하면 하느님한테 미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며 밥을 먹을 시간을 안 주고 뭔 말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픔을 겪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울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나쁘고 나면은 장학생은 됐지만 집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주과외를 갔네요. 그 집은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1층은 고등학교 2학년밖에 없고 2층은 나 혼자 살아. 그리고 그 부모는 시골에 산대요. 이 아이를 위해서 강주에다가 큰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난 이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만 가르치면 돼요. 돈도 엄청 많이 준대요. 너무 좋다. 그리고 3개월을 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비행이 너무 심해. 담배불을 피워가지고 자기 여기 있는 손목에다가 불을 지지고 너무너무 험한 거예요. 어머니 나 이 아이를 못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돌리는 전화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면은 밀린 월급은 지금 외삼촌이 밤에 갈 거니까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밤에 외삼촌이 왔네요. 술을 한잔 하시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가까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때렸던 사람. 나를 그렇게 때려서 우리 형제간들을 온 사방으로 불쌍하게 만들어본 사람이 이분의 애삼촌인데 강주에 고등학교 교감쌤이 초등학교 교감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어머니랑 형제간들이 그랬어요. 그분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고 형제간들은 다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분도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도 나도 용서를 하려고 막 마음을 먹고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국성이 가정교사였냐? 네. 이 새끼야 갈치라면 똑바로 갈자 이 새끼야. 욕부터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졌고 아버지를 잃었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까 몇 년 안 됐습니다.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너 박주정이잖아. 너 5학년 때 우리 반이잖아. 너 그때 나한테 있지 않고 그 누나가 부산에서 노동을 하면서 네 부산으로 데리고 갔잖아. 그것밖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럼 뭘 기억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모르세요? 죽었잖아. 그때 제가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때 마음은 죽이고 싶었어요. 원수를 갚고 싶었습니다. 더 글로리에 나온 그 영화처럼 처절하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 생활을 너무나 방황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운이 좋게 서울에 있는 삼성 본사에 합격을 합니다. 시골에서 서울 본사 합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6개월 다니다가 맙니다. 세상이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이 다 싫고 나는 그냥 서울역에나 내려왔습니다. 그만두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뭐를 할까? 중이 돼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디 중으로 갈까? 옛날 대학교 다닐 때 템플스테이 그 중이 돼야겠다.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 전에 갔더니 새벽 4시입니다. 주일스님이 종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주일스님이 나를 쳐다보고 누군고 꼭 스님들은 꼭 뒤에다 고자를 붙입니다. 예, 사회 규정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고? 중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 했냐면 헛소리 하지 말고 저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라. 이 스님은 상당 능력이 제로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니? 어떤 어려움이? 이걸 묻지도 않고 자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라고 해서 밥은 먹고 가라 해서 밥을 먹는데 스님들이 18명이나 있는데 수군거린 겁니다. 저 스님한테, 주위 스님한테 누구랍니까? 아, 정신이 약간 부족한 놈 같은데 여기서 대물을 하다 도망거나 좀 그런 놈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스님 정정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을 우리 행자로 쓰자. 행자로, 이 일꾼으로. 그래서 난 그날 중이 됐습니다. 중이 되는 날 첫날 나를 불러내더라고요. 잔디밭으로. 근데 작은 의자에 앉으래. 아, 스님이 되는 식을 이렇게 해주나 보다 만졌더니 깨진 거울을 다 금강 거울 앞에다가 나 하얀 옷을 입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춤을 만든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리깡을 가지고 와서 내 머리를 깎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깡이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머리를 뜯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막 머리를 뜯는 것처럼 아파 죽겠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뜯은 것처럼 내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났어요. 2번 했어, 2번. 근데 이 스님 그걸 들어본 거예요. 발빵 내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가! 나가라고. 그냥 가라고. 여러분 이라고 어디로 가라고? 스님, 저는 온 게 아니라 합평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죽이 됐어요. 죽을 하는데 너무너무 적성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밥 메고 땔감하고 또 고무신 닦고 청소하고 공양하고 하루에 24시간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선택을 잘했다. 딱 맞는 직업이다. 그래도 스님들이 한 1년 되니까 제 머리를 만지면서 또 격려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 모양을 보니까 중팔자다. 격려도 해주시고 너무 이뻐요. 나도 좋고. 근데 한 2년 되니까 나도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저도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그래, 2년 됐으니까 이름을 지어주마. 너가 어디 회사를 다니다 왔다고 했지? 삼성입니다. 너는 삼성 스님이다. 그러다 그 다음에 삼성 스님 되고. 삼성 스님, 네. 승승 잡고 했다니까요. 딱 좋아하죠. 근데 나도 이제 시주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3년이 되니까. 근데 자기들만 시주를 다니고 나는 시주를 안 보내요. 주님, 나도 좀 시주를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라. 너는 영광, 법성포, 나주, 거기가 네 나와바리다. 네, 알겠습니다. 시주를 다닙니다. 근데 다른 중보다 훨씬 시주를 많이 받아봐요. 불쌍하게 생겼네, 불쌍하게 생겼네. 아, 승승장구 했다니까요. 스님들이 이뻐하지. 이 뭐예요? 시주도 잘 받아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겨울에 시주를 다니는데 그 동구밖에 학교 안 다니는 꼬맹이들이 맨날 몰려있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럼 여기서 또 오지 말라고. 온 사방에 수백 명이 따라다니면서 오지 말라고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동랑치라고. 나 동랑치 아니라고. 거기서 깨달음이 왔어요. 어떻게 깨달아? 그만두자. 그래서 난 그만두고 속세로 다시 나왔어. 근데 대학교 4학년 지도교수가 제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A+, 1A+를 맞은 애가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 4학년 때는 핵사 경고를 받았던 아이. 아버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 아이가 삼성을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제자들 데리고 삼성에 견학으로 왔는 모양이에요. 근데 없어져 본 거예요. 없어져 본 거예요. 어디가 있겠어요? 절로 갔고요. 이분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나타나서 이 교수님한테 같이 직장을 얻으려고 갔더니 날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날 쳐다보고 너 교도소 갔다 왔냐? 아닌데요. 근데 머리가 왜 그냐? 중인데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화가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제가 화학공학이거든요. 케미컬 엔지니어가 말이야. 그 미신 같은 그 철을 믿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분은 전교가 좀 잘못됐어요. 남 전교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만 방황하고 내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해라. 석사 박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석사 박사를 1시간에 마쳤습니다. 근데 박사를 졸업을 해야 되려고 하는데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논문은 파트타임으로 다니고 직장을 좀 다니겠습니다. 그래라. 어디 직장을 다닐래? 저 교사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래, 시험 받고 학교 갈 수 있겠냐? 그래서는 92년도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중은 어디 갔어요? 중은 나온 거예요. 92년 선생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참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92년도에는 우리가 다녔던 70년대의 공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갔어요. 근데 92년도에는 공부를 좀 못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뜻이 없는 아이들이 다닐 때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 제가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불쌍하고 어려운 아이들, 나와 같은 애들 정말 사랑하고 안아줘야지. 그리고 갔어요. 92년 3월 2일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 처음으로 아침 조회. 근데 사랑해 줄 수가 없었어요. 한 반에 50명인데 5명 앉아있어요. 5명. 5명. 시계를 봤더니 8시 반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년들한테 물었죠. 야, 얘들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착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뜻이. 그래서 내가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을 얹어 올렸어요. 학생 미안해요. 반말해서.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안 왔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탁 째려보는 거예요. 약간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째려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날 딱 한번 더 째려보고 애들 안 오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이 맞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반만 이렇게 많이 안 왔나 싶어서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전부 다 그 정도 앉혀놓고 아침 조회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하루를 보냈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학교는 애들이 학교로 오는 시간이 8시 온 놈, 9시 온 놈, 10시 온 놈, 오후 4시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오는 게 문제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가요. 이게 하루 종일 오고 가는 학교예요. 근데 나는 애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서 선생님들이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우리 옛날 같으면 빨리 일어나, 빨리 안 뛰어 막 이런 사람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궁금했어요. 선배님, 우리 학교 애들이 왜 하루 종일 오고 가고 한대요? 그럼 그랬어요. 박 선생, 내가 그 말을 안 해줬구나. 우리 학교는 말이야, 강주 전남에서 인문계 실업대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꼴등자들이 다 모인 곳이야. 학생 수는 2,000명인데 학교 오는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돼. 그리고 그 온 학생 중에 500명은 가출한 애들이야. 그럼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나 보고만 있으라고. 절대 안 돼. 보고만 있어. 참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두 번째 날, 제 교과서를 나눠줘요. 종례시간. 근데 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가방에다 책을 넣지 않고 전부 다 책을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가방이 있는데 책을 끈으로 묶을까? 근데 그 선생님이 보고만 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교를 하면서 소각책에다 이 책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안 쓴 책을.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또 고물차가 와서 그 고물차를 싣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된 날 수업을 해요. 제가 수업을. 칠판 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뒤를 돌아봤더니 애들이 입술이 잘 이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침을 뱉는데 이빨 사이로 입이 이렇게 뱉어요. 침을. 근데 입은 이렇게 벌어지는데 침은 이쪽에서 완전 멋있어요. 뱉지 마.
했지 마. 왜 알았어? 이게 습관이다 봐. 나 지금도 그런 거야. 더러워서 죽을 것 같아.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건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건 질서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려면 아침에 일찍 와요. 7시에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들어갈 때는, 제가 내 수업 들어갈 때는 얼른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내 교실 얼른 들어가. 그래가지고 집밥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침 닦아주고 버려진 책 갖다주고 그 다음 시간 수업할 거 펴놓고 노트 검사하고 10분 동안에 얼른 또 내 수업하고 와서 또 얼른 돌아오고 10분 동안에 또 계속 하루에 8번만 들려나가요. 죽도록 3개월 동안 했어요. 애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더 비웃어요. 비웃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니까 돼? 안 된다고 했잖아. 변화가 있어? 안 되잖아.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상일까?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 하나씩 하자. 하나씩. 일단 애들을 못 도망가게 하자. 일단 애들이 한 반이 50명인데 종례 시간이 한 3명 남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11시에 제일 많이 도망간다. 3교시에 교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절대 못 도망가게.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고 도망가기만 해봐라. 교문에 딱 서 있었어요. 한 3주 동안 서 있었더니 애들이 못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지키니까 되잖아. 선배님 지키니까 되잖아. 막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능하다. 애들이 못 도망가잖아. 그러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어떤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박 선생, 네, 자네 지금 거기서 뭐해? 애들 못 도망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자네 이리 좀 와봐. 왜요?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어. 갔죠? 선배님 왜요? 뭘 보여줄 건데요? 따라와. 혁띠를 잡고 나를 데리고 학교 뒷담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뒷담으로 갔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수백 마리의 개미 새끼들이 담을 타고 피난민처럼 수백 명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 막고 있으면 그런다고 생각해. 그러지. 자네 이리 좀 와봐. 이 세멘트 벽을 내가 쳐볼게. 툭툭툭. 여기가 아무것도 지지대가 없어. 이거 무너지면 낭떠러지가 10m예요. 저거 넘어가는데 300명 다 죽어. 자네 지금 왜 이렇게 무책임한 짓을 해? 애기들 죽일 일 있어. 선배님, 그러면 저기 있는 담을 철조망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학교 건물은 철조망으로 안 돼. 못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가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갔습니다. 얘들아, 도망가도 좋고 공부 안 해도 좋고 학교 안 와도 좋다. 대신에 짐은 뱉지 마라. 짐은 너무너무 더러워.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뱉었냐면요, 저희 집이 우리 그 학교로부터 200m 전방에 주공아파트 살 때예요. 사골세로 10평짜리. 아내하고 딸하고 나하고 10평짜리니까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잠꼬대를 해요. 똑같은 말을. 앉으라고, 가지 마라고, 뱉지 마, 앉으라고, 가지 마, 뱉지 마. 이만 저런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막 입술을 막 때려요. 다른 말 좀 해봐라. 그 정도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애들아, 침 뱉지 마라.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얘들을 미안하게 만들자. 그래서 난 그날부터 학교에 등교하면 걸레 10개를 빨아요. 밀걸레. 그리고 난 다른 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침만 닦고 다녀요. 침만 계속 복도, 교실, 화장실 하루 종일 침만 닦고 다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수업 들어가서도 수업도 하지도 않아요. 듣도 안 해요. 그리고 수업할 때 계속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막 재밌나 봐요. 계속 침 닦고 다니니까 수업도 안 하고 계속 침 닦고 웃고 난리예요. 한 3주 됐더니 애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침을 더 많이 뱉어요. 그리고 나만 보면 침 생각이 난대요. 침을 안 뱉다가 나만 보면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침 뱉고 발을 들이는 거예요. 침 뭐야, 닦으세요. 저는 침 닦으세요. 전부 다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게 이제 92년 6월달입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침을 씁니다. 뭐라고 침에 또 발을 들어.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학기를 어떻게 보낸지도 몰라. 못 견디겠더라고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건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저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애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나쁘다. 당신 자식 같은 애 이렇게 놔두겠냐. 막 이런 섭섭함이 나는 1년도 못 마치고 92년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둡니다. 사표를 썼어요. 마침 박사학위를 받았고 난 대학교 시간 강사로 갔으면 갔지 나 이해 못한다. 그리고 이제 교장선생님한테 갔죠. 교장선생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 사표를 딱 냈어요. 그럼 대부분 교장선생님 왜 그만뒀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만둘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왜 내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가면 반갑다 어머 반갑다 하지 뭔 지랄까 쫓아다니고 나를 할 때도 몇 조금 못 갈 줄 알았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면 성이 유씨예요 유씨.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내 집저 중공아파트 10평짜리 사골세라며 당신 딸은 학교 다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며 당신 부인은 놀고 있다며 뭘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는 힘을 주고 사표를 딱 썼어요. 근데 이 교장선생님이 제가 몇 년 후에 장학사가 됐거든요. 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박장학사 나 정년했네 교장. 그런데요 나 배움터 지키기 자리 하나 해주세요. 없어요. 미워가지고 없어요. 근데 계속 끈질기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줬어요. 강주에서 제일 담배 많이 피고 말 안 듣는 학교에 190일짜리 해줬어요. 그때 3일 만에 그만둔 거예요. 복수해서 복수. 그리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왔네요. 집으로 오니까 내 아내가 쳐다보고 그 짐을 보고 이게 뭡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선생님은 뭐랍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나는 선생님을 못하겠습니다. 참 무책임하신 분이군요. 이렇게 말 안 되잖아요. 이따 얼굴 보여줄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당신이 저녁에 와서 잠을 못 자고 한질하고 가라고 할 때부터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책임하시군요. 이따 보여줄게요 얼굴. 이 여자. 나 정말 근데 대들 수가 없어요 그분한테. 왜냐면 나보다 누나에 한 살 더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2일 날 그만두고 12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있으면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어디 시간 강사를 가려고 한 30군데 원서를 냈는데 안 받아주네요. 스펙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통일배 쌀 팔 돈도 없고 그 집에 그 집세도 못 내고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걱정이다 하고 있는데 제 과목을 다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뽑는 거예요. 한 명 공고. 얼른 시험을 다시 봤어요. 제 과목은 화학공학이지만 공업기술 가정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강주에 350개 학교는 아무도 발령나는데요. 한 명을 뽑는데 1월달에 시험 보고 2월달에 최종 합격자 한 명 제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발령이 날까 이런 기도로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알고 인도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어요. 350분의 1. 무서울 것 같아요. 나는 그 학교 발령 날짜에서 공부를 안 했죠. 지금의 교육청에 제가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다 했어요. 해보니까 시험 보면 100% 그 학교 발령이에요. 왜? 현직에 있는 애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신규는 거기 배치하는 거예요. 난 그걸 모르고 시험을 본 거죠. 내가 그 소리 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간다고 하니 버티니까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다니세요. 그래서 눈 감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미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12월 2일날 그만뒀으니까. 3월 2일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나. 창피해 미치겠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그 자리에 앉고 있는데 그거 앉으면 되겠네. 또 한 선생님은, 어이, 자네는 우리가 사표를 쓴지 알았더니 휴직을 했었구나. 또 작년에 2학년 담임들은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됐는데 교무실로 몰려가지고 선생 안 한다고 했잖아. 왜 왔어? 좀 가라고. 미치겠어요 아주.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2학년이 제일 말 안 들어요. 2학년. 그것도 기계 전기 화공이 제일 말 안 들어요. 또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을 딱 그 교장선생님이 또 딱 해주네. 가서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 애들은 너무너무 훌륭해. 이 애들이 그 애들이 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작전을 짰어요. 나도 월급만 받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 학교는 7시에 학교를 갔는데 8시 반에 학교 가요. 절대 빨리 안 가요. 그리고 교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안 해요. 다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하려고 하면 복도를 안 쳐봐요. 더러우니까 이렇게 가요. 출석을 부를 때도 몇 명 안 되니까 출석을 안 부르니까 체크만 해. 왜 출석을 안 부르냐면 장수! 그러면 그러니까 듣기도 싫어요. 그리고 이제 교무실에 앉아있다가 내 수업시간이 되면 또 복도를 안 쳐다보고 이렇게 가. 그래갖고 얘들이 절대 안 쳐다봐. 칠판. 그래가지고 이제 종 칠 때까지 계속 칠판 반성만 해. 그리고 끝나면 안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가버려. 이렇게. 그게 93년 3, 4, 5월 달에 그렇게 보냈네요. 그랬더니 우리 반이 그 학교에서 가장 개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소마국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야, 박수성 선생님이 몇 개월 만에 이 학교 적응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빨라져 갖고 왔다.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니까 마음은 허하지요. 선생도 아니죠. 그냥 왔다가 갔다가 멀고 왔다가 갔다가 3, 4, 5월 달 다녔어요. 아무 사명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난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근데 내 아내는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만 열심히 다니세요. 이번에 교육과는 그거예요. 이따 얼굴 보여줄게요. 근데 6월 2일날 우리 아버지가 6월 2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93년 그때 6월 2일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밤늦게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집은 벨이 없는 고물 아파트예요. 근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 8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서 냄새가 푹 퍼져.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근데 그 애들이 선생님 반이잖아요. 선생님 반도 몰라요. 나는 몰라 안 바꿨으니까.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야. 난 놀러 오란 말 해본 적이 없어. 얼른 가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요. 방 10병짜리 그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근데 내 아내는 자다가 일어났고 이게 지금 뭡니까? 누구랍니까? 예,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반이면 반이고 아니면 아니지 뭐 반이라는 그게 뭐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왔답니까? 놀러 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없을 때예요. 냉장고 조그만 거 비키도 없잖아. 냉장고에서 수박 반쪽이 남아있어서 우리 아내가 그들한테 수박을 썰어준 거예요. 빨리 보내려고. 근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는 씨가 있어. 씨를 먹으면서 이렇게 뱉었는데 튀어. 그 애들 얼굴도 보여줄게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내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근데 어른들이 집에 안 가요. 밤에 왜 안 가요? 사고 한대요.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 거실인데 안 가고 저녁에 말이 다 요겨요. 말이 다요. 미치겠어요. 새벽 3시가 되니까 자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워서 보내려고 일어나 깨웠더니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연초동물. 그래서 나 혼자 학교로 가요. 이게 내 아내가 막 울고 난리가 빨리 데리고 가라고. 어떻게 데리고 안 일어나는데 100kg가 넘는 애들이 3명이나 있는데 가니까 내 아내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보 막 울면서 왜 그래요? 1명 가고 7명 누워있어요. 또 한 몇 시간 전화 여보 지금 반 4명 누워있어요. 그만 전화 다 알고 있으니까 와서 말하고 전화. 그 정리 시간이 되니까 막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남자답게 울어요. 이따 보여줄게. 왜 우세요? 그랬더니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한 놈 누워있어요. 무서운가 봐. 왜 무섭기는 무서워요? 당신이 더 무서워요. 내가 정리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가서 깨울게요. 가서 정리 시간에 가서 깨웠네요. 일어나더라고. 얼른 가. 우리 학교 갔다 이놈 왔다 이놈 얼른 가. 하고 보내는데 또 7명이 또 서있어. 왜서 저 누구냐 또 지 데리러 왔대요. 아까 그놈들이. 얼른 가. 가더니 1시간 있다 또 와.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또 수요일날 또 와.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 그때 토요일까지 수업됩니다. 오지마. 왜 오냐? 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어. 오지마. 하도 얘들이 오니까 내 아내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다가. 동파출소에. 가출치면 여친입자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집에 놀러 온 것은 가택치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오지마. 선생님 우리한테 좋은 수가 있어. 뭔 좋은 수가 있는데 방학하려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 근데 어쩐다고?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게. 그러면 우리가 말도 잘 들어보고 공부도 잘하고 엄청 잘해볼게. 아니 오지 말고 잘해봐. 아니 안 돼. 그냥 살아야만 돼. 오지 마.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삽니다. 여러분 6월 2일부터 그 더운 6월달 10병짜리 아파트에서 그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화장실 하나.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도시락을 8개 싸야 돼. 세탁기도 없는 세탁기 다 해야 돼. 제일 힘든 것은 방 청소를 안 하고 다 거실. 내 아내가 거실을 이렇게 쓸다가 막 들어오는 거야. 이 머리카락 말고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임신한 게 아니에요. 반이 하는데 어떻게 임신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6월달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한 놈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수질 한다고 얼마나 있다 나오는지 전부 다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6월달이 지났어요. 7월달 이제 좀 있으면 방학에 그때까지는 데리고 살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기말고사를 봐. 근데 그 학교는 공부를 하나도 애들이 안 하니까 시험을 볼 때 13과목 전체의 문제를 3배수로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 문제를 3배수로. 그리고 문제를 안 받고 바꾸면 틀려오니까. 근데 이 8놈이 시험 보기 3일 전에 나있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누구가 공부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얘들 누구다를 지금 못 외워요. 누가 어떻게 공부를 해? 답만 외우면 되잖아. 다 외울래? 외울래? 좋아. 그건 상을 펴라. 밥 먹는 상. 그럼 내가 선생님 문제를 말하면 그건 답만 외우라. 응? 알았어. 그리고 내가 문제 말하고 8명은 답을 외워. 근데 얘들이 상을 너무 누르고 있으니까 상이 부셔져 버려. 상 치워. 그냥 차라리 누워. 그냥 누워. 눕고 나는 앉아서 문제를 말할 때 너는 답만 해. 그리고 8명을 눕혔더니 한 놈은 눕자마자 자버려. 잠이 드나 봐요. 그래서 깨웠더니 눈을 뜨고 욕을 해. 시커먼 욕을. 너무 무서운 욕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자폐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자폐의 일종이래요. 수면들 했는데 깨우면은 정상 작동이 안 돼갖고 욕을 하게 돼 있다네요. 너무 무서워, 그 한 명은 자폐요. 그 7명만 문제 달달달 외웠네요. 시험을 봤네요. 여름방학 시험을 합니다. 성적을 발표합니다. 한 반이 50명일 때 13개 반이 2학년이 650명 중에서 석차 1등부터 7등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이 없으니까. 그 애들도 얼굴 보여줄게요. 나와요. 그러니까 방학 시간 날 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와 선생님 내가 2등 났대. 전교 2등. 나 그때가 여러분 김영산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 막 넘어갈 때입니다. 실업계 애들한테 자금을 엄청 많이 줄 때예요. 제 월급이 70만 원인데 1인당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자금. 몇 명? 7명. 56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때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80만 원 받았지 전교 1등도 7등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선생님도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집에 간 날이잖아. 안 갈 건데? 너 가기로 했잖아. 필요 없는데? 아니 약속했잖아. 안 가. 가. 싫어. 안 가. 싫어. 안 가. 몰라. 뭐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몰라. 싫어. 이 말밖에 못해. 안 간다는 거예요. 방황이 됐는데. 그래서 난 집으로 갔네요. 아내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혼나니까. 걔들 집에 가기 전에 방학식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씀드렸어요. 잠깐 떨어져서 말씀드렸죠. 여보, 그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네 이미 나는 안 갈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말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 아니 그 애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안 간다고 하더라니까. 이렇게 아니 알고 있었다고 나는 안 갈지. 그럼 데리고 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여자가 그 애들 데리고 산다고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다. 썸씽이 있어요. 썸씽. 얘들하고 어떤 썸씽이 있었냐면요, 이 애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성향이 비슷해. 뭘 안 치워. 치우는 걸 싫어해. 나는 미생물학과를 나와서 깨끗이 하는데 내 아내는 뭘 치우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교복을 방바닥에 벗어나도 그걸 줍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다니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고도가 맞아. 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없을 때 내 흉을 봐. 애들하고 같이. 내 아내는 남이 자기 신랑 흉을 보면 좋아해. 근데 얘들이 뭐라고 흉을 보냐면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학교에서 왕따야 왕따. 그럼 우리 아내는 좋아하고 왜? 수업도 끝나기 전에 우리 교실 앞에 있다가 얼른 들어가고 쓸고 닦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싫어해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ADHD라고 소문났어.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ADHD라면 되겠니? 이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고 들락날락 하냐? 같이 흉을 봐. 또
사모님 우리 선생님은 여선생님들 더 미워해. 왜? 결벽증 환자라고 소문났어. 왜? 자기 책상만 닦은 게 아니라 여선생들 책상도 닦고 다니고 엄청 미워하게 해. 그럼 내 하나가 행주 빠르는데 또 빨고 있냐? 같이 흉물 봐요. 그럼 코드가 맞은 거야. 그래서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나는 못 데리고 살아. 너무 더워. 8월, 7월. 그리고 우리들 학교를 안 가고 전부 다 방에 누워있는데 미치겠어. 특히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에서 자다가 오빠들이 거실에 자고 있는데요. 그 애들은 대부분 추리닝을 입고 자잖아요. 추리닝을 입고 자는데 막 높은 솟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솟아있는 것들이. 근데 아이가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알긴 하세요? 어찌됐든 그 애들을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삽니다. 데리고 살면 더워. 근데 내 아는 방에서 살 때 불을 때 불을 여름에도.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애들하고 거실에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엄청 험한 거예요. 개이 새끼들이 죽여보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다가 새벽에. 근데 내가 깜짝 놀라고 너 뭔 잠꼬대를 그렇게 심하게 하냐 할게. 잠꼬대 아닌데. 그럼 뭔데? 네 욕하는 거냐? 너 나한테 욕하는 거냐? 아닌데.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건데? 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공 아파트가 7개 동이잖아. 그래, 동작 나갈래. 7개 동이 어쩐다고? 이 7개 동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 같아. 이게 뭘 몰라봐? 전국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보는 것 같아. 당연히 몰라보지.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했잖아. 인사라도 잘하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거든. 근데 인사를 안 받아. 똥통학교라고. 그리고 우리를 저런 놈들하고 똑같이 취급해. 이게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저 7개 주공아파트 앞에다가 7개 방을 붙여줘. 뭐라고 붙여줘? 512호에 사는 아이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다. 이 말을 붙여줘. 팻말을. 알겠다. 다 붙여줬어요. 일단 여러분 이금희 아침 방송에서 그 나옵니다. 팻말이. 붙여줬더니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침도 몰래 뱉어요.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그리고 지금들이 지금 뭐가 됐는지 알아.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근데 일이 또 벌어지네요. 방학한 지 5일째 된 날 새벽 4시가 되니까 7명이 일어나갖고 자폐도 깨워가지고 8명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달려가. 전쟁 난 것처럼 새벽에. 그리고 점심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또 어디로 달려가. 그리고 새벽에 들어와. 일주일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치챘지요. 돈 80만 원 가지고 갤러그 하러 와요. 갤러그 오라. 그래서 이제 밤에 늦게 들어오게 내가 문을 막았어요. 들어오지 마. 너 어디 갔다 와? 너 오락실 갔다 오지? 아닌데? 그러면 뭔데? 아리바트 갔다 오는데 이거 돈 80만 원 있잖아. 부족해? 부족한데. 이게 왜 부족한데? 그냥 부족하다고. 이게 어디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 주유소 아르바이트. 이게 돈이 왜 필요해? 그 말은 아닌데? 모르는데? 아르바이트 아닌데? 필요한데? 뭐뭐 때문에 비코스 오브 이런 말을 할지는 몰라. 아닌데? 긴데? 좋아. 그러니까 네가 돈이 지금 필요할 텐데 아르바이트 아닌데 어디를 뭘 하려고? 선생님 우리는 지금 수능을 볼 수 없잖아. 누구 왜 수능을 볼 수 없어? 수능 보면 돼. 너는 선생님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없어. 왜? 기초가 없잖아. 구단도 못 외우잖아. 그래서 어쩐다고? 우리는 수능으로 안 봐고 특차로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무서울 뻔했어요. 지금 1등부터 7등 비웃는 것좀 안 하라고. 어떻게 갈 건데? 선생님 봐봐. 주머니에서 신문지 오래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봐봐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인하공대 특차 모집 40여. 밑에 요가.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잖아. 2.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로. 우리 7% 이내잖아. 6%잖아.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이것밖에 없잖아. 그럼 기능사를 많이 따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 70만 원 받아. 장학금 하나도 안 썼어. 80만 원 보태갖고 150만 원을 가지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기능사 자격증을 따러 다녀.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났어요. 공부라고는 1도 생각 안 하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내내 공부를 하는 거야. 욕은 계속 해요. 그래서 공부에 관한 욕이에요. 달라지구나. 작은 거 하나도 자기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좋다.
2학기 중간고사를 봤어요. 야, 너 2학기 중간고사에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운암동 시장에 가서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그랬더니 그놈들이 선생님 약속 지켜? 나는 지키지. 너는 지킬 수 있어? 1등, 7등? 당연하지. 어떻게? 반만 외우면 되잖아. 오! 2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별것도 아니야. 문제를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애들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그걸 안 틀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이 학원과 2학년 1반은 시험 감독을 2명을 더 내야 돼. 막 그런 말이에요. 10명 들어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다 보내온 사람이니까. 그날 바로 저는 그 애들 데리고 교복 벗어라. 선생님 누구 소주하고 낙지 사줄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능하구나. 데리고 갑니다. 옷 벗어. 그리고 나는 앞장서고 그 애들은 뒤로 따라와요. 이따 보십시오 사진. 나보다 훨씬 늙은 거예요. 데리고 가. 이제 이러고 데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핸드폰이 큰 거 나올 때, 막 나올 때고 한 큰 핸드폰을 들고 이 8명은 따라와. 따라오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박주정 선생이죠. 네. 당신 지금 경찰서로 좀 와야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 반 애들 8명 잡아놨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와서 직접 보세요. 얘들아, 우리 애들이 8명 잡혀있단다. 그러니까 하나이가 드디어 경일이가 잡혔구나. 경일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 말을 하면 복잡해. 너는 갔다 와. 그래 그러면 어디 가지 말고 너희들은 너 오락실에 가만히 있어. 나 얼른 갔다 와서 술 사주고 낙지 사줄 테니까 이거 놀고 있어. 응 했다 와. 난 북부경찰서 뛰어갔어요. 갔더니 8명을 무릎을 꿇겨놓고 이 경감이 뺨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뺨 때리는 걸 되게 싫어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질렀어요. 때리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보고 당신 누구야? 오라고 했잖아 담임. 그랬더니 그 똥통학교 담임. 때리지 마세요. 말로 하세요. 뭘 잘못했는가요? 그랬더니 직접 물어보래. 무릎 꿇고 있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봤네요. 너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냐? 말을 안 해. 알고 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용수철 스프링 가는 거. 스프링. 이걸 가지고 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경찰 순찰차 큰 거 오토바이. 이 스프링으로 시동을 3대를 걸어가지고 이 애들 8명이서 3대 오토바이 타고 경찰 오토바이 타고 시대를 할거고 다녀. 따로 언론이 없어. 너무 잘 타니까. 그냥 경찰이 멈춰라 하고 안 멈춰 막 난동을 부르고 다니니까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증심사 무등산으로 비포장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스톱시킨 거예요. 잡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벤치하고 몽키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해갖고 제일 비싼 구석등만 가지고 그걸 양동시장에다가 고물로 팔아먹었대요. 이게 안 잡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그랬죠. 그러면 부모를 부르지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고. 안 나오게.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그럼 나한테 어쩌란 말입니까? 얘들 불러줄 테니까 부모를 데리고 와라네. 알겠다. 데리고 나왔으면 너는 집에 가. 내 부모 오라고 해. 어떻게 경찰 오토바이를 넘치냐. 그리고 그걸 또 분해를 하냐. 그럼 가. 그리고 나는 집에 가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뭔 약속을 잊어본 거예요? 술 사준 걸 잊어본 거예요. 그 애들한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베개를 막 누가 발로 차게 베개를. 일어나면 그놈들이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내가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얼굴을 못 자고 베개를 준 거예요. 베개를. 뻥쟁이 일어나. 우리 몇 시간 기다리는지 알아? 화가 엄청난 거예요. 나도 깜빡했다. 왜 깜빡했어? 저희들 서있고 나는 누워있고. 경일이 그 새끼들이 오토바이 멈춰가지고 그 경찰이 나보고 우리 학교 없애구라 그냥.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것들 때문에 화났구나. 응. 내가 그래서 너 살 날이 없어갖고 야 그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봐라. 난 누워서 그랬어. 지금 쳐다보고 있고. 근데 그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어 그랬어. 이놈들이 사람 만들었다는 건 때리거나 윽박지르는 거거든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때렸어 그 애들. 안 때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 우리가 오락실에 있는데 오토바이 훔친 돈 놈의 새끼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선생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중에 저 작배 저 새끼 빼고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근데 뭐는 사람이 됐냐고. 1등부터 7등 우리는. 그래 근데 어쩐다고. 오토바이 훔친 이놈은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말했어. 뭐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나가고 그놈들이 들어오기로 했다. 근데 들어온다고 하더니 들어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뒤날 종례를 하고 집에 갔더니 이미 여기 사람들 7명은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잡혀는 누워있고 오토바이 훔친 놈들은 들어오라고 서있고 그걸 보고 내 아내가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아내는 그 여자들이 적이 든 거예요. 뭐라고 선명하게 너무 길어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맨발 교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는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들어오고 8명이 들어오고 7명이 나가고 1명 남고 이제 9명 플러스 우리 식구 3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데리고 삽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것들이 1등부터 7등인데 우리가 공부하면 안 돼. 반만 오면 돼. 그 다음에 기능사 시점 학부만 다니면 돼. 간단하니까 전부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 반 전체가 변해. 부모들이 다시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맨날 흉만 보는 게 문제구나. 문제. 이거 데리고 살면 돼. 근데 여기 데리고 살 수가 없네. 왜? 누가 투서를 해, 경찰에다가. 고액 과외를 한다고, 나보고. 그럼 경찰이 맨날 와서 문을 열어보고 문을 열어봐. 고액 과외 한가 안 한가. 한 적이 없어. 근데 몇 번 오더니 고액 과외 안 한지는 알지만 그래도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파출소로 가세요. 그럼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나한테 선생님 가지마. 왜 가지마? 우리 과외 안 했잖아. 선생님 저놈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 걱정 마. 그리고 내가 따라가니까 얘 따라와. 너는 오지 마. 나한테 막 계속 가지 말라는 거야. 따라가지 마라. 경찰 둘이는 권봉을 들고 앞에 가고 난 뒤에 따라가고 이 8명은 뒤에 따라와. 오지 말라니까. 계속 따라와. 파출소를 내가 막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뒤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짭새! 짭새. 우리 선생은 실력이 없어하고 과외도 못한다고. 내가 박사인데 자기 선생을 뺏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잡혀 들어가면 묻는 말이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인데 어떻게 전과목을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1등부터 7등이 거기서 나옵니까? 우리는 답을 해옵니다. 답이 유출됐습니까? 아니 답을 다 알고 이 말을 못 알아보고 이 말을.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토요일, 일요일날도 얘들 데리고 살다 보니까 토요일날에 내 아내가 좀 데리고 나가라 그래. 답답하다고. 그래서 가까운 병풍산이 있어요. 20km 돼요. 거기를 데리고 하다 보니까 4,000평의 감나무 농장에 세상에 창고가 있는데 한 40평이 되는데 방이 5개나 돼. 근데 그 거기 있는 감나무하고 그 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사골세방하고 임대비가 똑같아. 우리 일 이사하자. 학교하고 너무 멀잖아. 내가 아침에 시험 가는 건 있잖아. 아내한테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고. 애들이 설득했어요. 사모님 거기 가면 방이 여러 개니까 사부님은 사모님 방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사를 94년도에 갔어요.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년 10년 동안에 거기서 데리고 산 아이들이 707명이에요. 네. 근데 한 번에 707명을 데리고 사냐고. 불가능. 우리는 정원이 8명이에요. 8명. 왜냐면 아침에 깨우려면요 일어나고 일어난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일어나 세수시키라고 도시락 세워가지고 4명 차에 태워가지고 얼른 10km 데려다주고 갔다 오고 문 데려가서 또 4명 일어나 이렇게 하면 8명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되냐고. 10년이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데리고 살았냐고. 나는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놈들이 선택했어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 기수가 있어 기수가. 피탈에 선 아이들 정말 아프고 힘든 아이들이 지금은 사회에 나가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무허가에 그 애들 707명 데리고 살았을 때 사고가 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근데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대로 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살아봤더니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무릎을 꿇게 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그 애들 707명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짧은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봐주시랍니까? 네. 보여주십시오.
보시죠. 대학생 아들을 둔 선경자 씨는 잊지 못할 선생님이 있다. 어려운 형편으로 포기했던 아들의 대학 진학을 가능케 한 선생님이다. 당시 어머니 학비가 없으면 제가 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진짜 부끄럽대요. 너무나 우리는 선생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사실 음료수 하나도 사드린 게 없는데 학교로 가서 하도 만나자 해서 가면 선생님이 음료수를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물질로는 뭘 못 드리지만 또 이렇게 성의 표시를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고. 아셨죠? 그리고 군에 간 아들의 편지를 읽는 이 부부에게도 같은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재밌어요. 잠시나마 주님을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시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아들이 제자리를 찾은 건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난 후였다. 우리 아들이 학교를 일주일 정도를 입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를 등교를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 한 번만 만나주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을 만나주라 하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냥 제대로 된 선생님을 한 번 만난 것 같대요. 우리 길도가. 자니야 인사하자. 학부모들이 특별한 분으로 기억하는 선생님, 바로 박주정 선생님의 수업 시간이다. 안녕하십니까.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린 것이 인문계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실업계 고등학교엔 또 다른 현실이 있다. 야, 정준이 옵니다. 너희 집에서 했어? 동생이 집에서? 아이들의 자신감 상실과 미리 어른 사회를 흉내내려는 현실이 그것이다. 인사 잘하고. 실업계고등학교 1년 동안 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지내면서 느낀 점은 엄청나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불신의 관계가 팽배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저희 굉장한 자립을 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데리고 살아봤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바로바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거기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살면 틀림없이 변하는구나. 아이들과 사는 동안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다. 심지어 고액과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었다. 밥때는 먹고 우유는 먹고. 다행히 폐가를 개조한 농장이 꾸려졌고 아이들은 이제 이곳으로 모인다.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던 7인방은 이곳에 자주 들리는 선생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 시절 습관대로 이곳은 자기 집 마냥 편하다. 선생님 사모님께도 좀 너무 고맙고요. 그 당시 아파트 공부 같이 할 때도 7명이 그 밥 같은 것도 해주시려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비록 반찬은 김치였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특히 알고 오셨더라고요.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한때 학교를 벗어나려 했던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선생님의 끈질긴 믿음 덕택에 가능한 일이다.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물이 다 빠진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물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콩나물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 기르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번뜩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그만 그 학생들에게 노력을 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변함이 없다고 더 이상 저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 그 예전의 모습을 너무나 정말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학생들을 교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콩나물 교육론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박주정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힘들지 않으세요? 저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비뚝에 나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신다는 게 우리 금방 화면에 나왔던 친구들은 비교적 좋은 쪽의 친구들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거나 조직폭력이라든가 또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도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었고요. 이런 아이들을 참 어렵게 해서 폐가로 데리고 와서 1주 내지 2주 길게는 2달, 3달을 같이 살다 보면 잘 커나가서 부에다가도 또 어느 한순간이면 무너져버리고 그랬을 때 그 허탈함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너 그걸 하라고 그러더냐 저희 집에서 마찬가지로 당신 그렇게 괴로워하려면 뭐라고 하느냐 하지만 그걸 어디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해가 지나면 그 아이들은 성숙해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끈을 놓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 한 번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에 남는 제자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나쁜 기억입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폭력으로 일괄돼서 징역을 한 6번 정도 갔다 온 친구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살게 됐어요. 네. 그 친구를 데리고 살 때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서로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지 비를 마치는 게 일주일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도 스스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야.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한 2달 정도까지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물론 이 친구는 어머니 집 나가시고 아버지 그 알코올 중독이고 누나 그 유흥시설에 나가시다 한 대로 자기는 천사명이 어디 살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됐더라도 저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친구인데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하루 날 저녁에는 제가 잠이 갑자기 들었는데 같이 잠을 자죠. 목이 이렇게 막 아파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목을 저리로 죽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막 목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눈빛을 보면 그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했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어요. 어째서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나는 잘할 수가 없고 앞으로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자꾸 너는 잘할 수 있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하고 남자의 의리가 있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배신감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나갈 것 같다고 엉덩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밤새는 울었습니다. 둘이 집에 들고 울 때는 참 대선 기쁨이라고 봅니다. 오직했으면 그 애가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며칠간 제가 방황을 하더니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랍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구별을 못합니다. 고1이지요. 내가 반신반의했는데 돈을 달라고 그래요. 30만 원. 뭐하는 데서 묻지 말고 달라면서 그러지 않는다. 책을 사왔어요. 책을 사와서 자기가 수능 공부를 시작하겠답니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해본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학교 갔다 오면 하여튼 아이들 방에서 앉아있어요. 잠을 어디서 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에는 막 아구성을 쳐요. 악을 써요. 안 되니까 막 울고 불고 아구성 치고 딱을 치고 저걸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옆에서 아주 긴장된 모습을 쳐다보고 있죠. 저러다가 자살하다 애들이 어쩔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그걸 이겨내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전체에서 1등이 나요. 과외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지죠. 아무것도 모르는 다 열심히 해요. 그러더니 수능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해군산업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해군산업학교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나 주례 좀 해줘요. 그래서 해군 함정에서 하얀 제복 입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데이지였던 당시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기억이 있고요. 하나의 기억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아이의 상황인데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소식이 없더니 올해 황사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때 있었죠. 올해 초소가 그 숫자로 써져 있는 편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효도서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저 신적 16년을 받았어요. 조직 폭력에 못할 짓을 살려주십시오. 인정한 왜 내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는지 선생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이야기만 계속 쌓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답장을 보냈어요. 살려주마.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근데 또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몇 월 며칠 날 운반을 하는데 선생님 그거 와서 탄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답게. 그리고 갔습니다. 재판장이죠. 그래서 검사 되신 분은 묻는말에만 대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면 제가 쭉 이 아이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아이는 파란 수위에 주머니 온몸에 꽁꽁 묶인 채로 8명이 쭉 서 있고 저는 거기서 목매에서 그 아이의 지난 간 이야기를 했고 저희 잘못을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붙잡아서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텐데 차단님 죄송합니다. 근데 얘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제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랍니다. 그러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도 많은 죄를 져서 조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줄에 묶여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알 수가 없었죠. 한 아이는 하얀 제복에 정말 멋있게 결혼을 했고 한 아이는 파란 수위에 꽁꽁 묶인 채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참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어쩌면 선생으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럽니다. 아이들은 수많이 변합니다. 수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은 부모님 탓하고 부모님은 선생님 탓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학생들은 엄마 탓하고 선생님 탓하는데 우리 탓하지 말자고요.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내 탓이고 선생님은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어머니는 우리 탓이다라고 하고 사회는 우리 탓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전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수많이 그렇게 많은 애들이 꽁꽁 묶여서 지금도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야만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끊어주십시오. 제자님. 여러분 두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앞에 아이는 해군 대령이 되어 있습니다. 곧 스타를 단다고 합니다. 제 목줄을 났던 아이. 두 번째 아이는 징역 16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제가 교육청 국장 시절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징역 다 살고 나왔습니다. 갈게 어디냐? 교도소 앞입니다. 금방 갈게 만나자. 그래 이제 어디로 갈래? 할머니 집으로 가냐? 아니면 할머니는 제 징역 사는 동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래?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옛날 우리가 살던 그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장학사가 되면서 문을 닫았지. 그럼 선생님 지금 어디 사십니까? 시내 아파트에 산다. 좀 거기서 살 수 없을까요? 인자 내 맘대로 말 못한다. 아내한테 물어볼게.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안 된답니다. 단호하게. 왜 안 됩니까? 얘가 갈 데가 없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 아이가 16살의 감옥을 갔고 16년을 살았어. 32살. 학생이 아니요. 당신 집에 딸들이 둘이나 있어. 21평 아파트에서, 그것도 임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데리고 살았나요? 철 좀 드시오. 화를 냈어요. 그러면 얘를 그럼 아무나 데리고 살란 말이에요. 전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옆에 원룸을 당신이 얻으시오. 그러면 아침하고 저녁은 주겠어. 줬어.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적응을 하면은 내보내려고 왔는데 얘는 자폐와 분노 조절 장애를 알아요. 치료가 잘 안 돼요. 4년 6개월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늘 취업을 시켜주면 화를 내고 와버리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격려하면서 지냈죠. 근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입니다. 5월 28일 날 퇴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저녁밥으로 안 먹으러 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좀 빨리 뛰어가 봤더니 걔는 문을 잠궈놓고 사는데 항상 사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푹 들어갔더니 목을 매버렸어요. 세 마디 유언을 써놨더라고요. 선생님, 세상에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화장에서 뿌려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고자 제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 아이를 내 힘으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교회를 데리고 갔어야 됩니다. 교회를 데리고 갔으면 살릴 아이를 오만하게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했던 것입니다.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저는 그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퇴를 했고 교원대학교에다 적을 두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제가 만들었던 책을 하나님 이야기를 위해서 써야겠다. 이것이 영화로 나오고 드라마로 나온다니까 이걸 유명한 웹툰 작가를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웹툰을 봄으로써 희망과 용기를 만드는 저 707명의 아이들은 그보다 더 훨씬 힘든 아이들이었지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더 글로리나 스카이캐스트처럼 잔인하게 마르고 동백꽃 필 무렵처럼 아름답게 만들어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웹툰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큰 희망을 갖고 제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그 대신에 묘비명에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비탈의 선 아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 이 몇 마디만 써주면 저는 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경청해 주시기에 놀랐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